안녕하세요. CNTV입니다. 제가 최근 파리를 다녀왔고요. 두 번에 걸쳐 총 16일간 파리에서만 머물며 곳곳을 다 돌아보았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파리 여행 길라잡이를 만들었어요. 파리 처음 가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겁니다. 일정별 여행 코스를 좀 정리했고요. 가까운 곳에 맛집도 정리했어요. 각 관광지별 상세 소개는 따로 하지 않았어요. 이런 소개자들은 다른 곳에도 많으니 각자 찾아보시길 바라고 몇몇 곳들은 제가 따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뭐 맛집도 그렇고요. 자세한 관광지 또 설명은 투어 라이브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 들으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몇 가지 파리 여행에 필요한 팁 알려드릴게요. 일단 호텔이나 에어비앤비면 좋겠고요. 뭐 시내 중심가에 잡으면 좋고 아니면 약간 떨어져 있어도 전철역만 가깝다면 괜찮아요. 주요 관광지들이 시내에 몰려 있다 해도 걸어 다니기에 제법 거리가 돼요. 또 숙소에서 시내로 들어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전철 패스 끊는 게 제일 좋은데 10회권 끊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뭐 일주일짜리 패스도 있어요.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만 쓰는 거니까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끊게 되면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끊게 되면은 월요일 날 끊어야 되고요. 전철 패스로 버스도 탑승할 수 있고요. 1.5시간 이내 환승도 무료고 템패스 다 쓰고 나서 거기에 또 10회 재충전해서 쓰면 되고요. 충전이나 구입은 지하철 창구에 가서 직원한테 살 수 있고요. 버스의 경우 구글 맵에서 보면 언제 버스가 오는지도 알려주지만 정류장에 가면 전광판에 내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남은 시간도 표시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일반 작은 가게나 소액 지출이 아닌 경우라면 대부분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쓰거나 아니면 와이즈 앱으로 결제하면 좋아요. 와이즈 앱 소개 영상은 따로 끝에 붙여둘게요. 파리에 머물다 보면 박물관, 미술관 가는 건 기본이죠. 뮤지엄 패스로 에펠탑 빼고는 거의 다 돌아볼 수 있어요. 4일 6일 패스가 있으니 체류 일정에 맞춰 구입하면 되겠죠. 6일 패스가 대략 14만 원 정도 하는데요. 열심히 다니면 6일 동안 본전은 충분히 뽑아요. 이 패스 있으면 또 줄 안 서고 들어가는 곳들도 있어 좋고요. 뮤지엄 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곳들은 여행지 소개할 때 MP 약자로 적어둘게요. 박물관, 미술관 등 예약해야 되는 곳들이 많은데 예약할 때 보면 입장료들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아래 보면 뮤지엄 패스 소지자를 위한 무료 입장이 있어요. 그런 돈이 제로이고요. 그걸 클릭하고 예약하면 됩니다. 보통 국내선 2시간, 국제선 3시간 전에 도착하라고들 하는데 파리 드골 공항은 좀 예외입니다. 공항이 무지 넓고 복잡해요. 일단 차에서 내려서 내 창구, 체크인 창구 찾는 것도 뭐 헤맬 수 있고요. 체크인하고 짐 검사하고 들어가서 뭐 또 줄을 섰다가 또 버스를 타고 터미널 이동하고 또 그런 집도 있어서요. 내가 비행기 타는 정작 게이트까지 가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파리에서 드골 공항 통해서 출국할 때는요. 최소 4시간 전까지는 공항에 도착하세요. 한국의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투어 라이브 앱은요.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한국, 또 동남아 등에 대한 주요 도시에 대한 여행 오디오 가이드가 들어있는데요. 파리에서는 파리 올 패스를 구입하면은요. 약 50개 정도의 주요 관광지 그리고 역사, 문화 소개 오디오가 뜨는데 정말 유용합니다. 에펠탑 개선문 가서 그냥 눈으로 보고 멋있네 하고 그냥 사진 찍고 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전문 가이드가 뭐 1시간이나 2시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그런 걸 들으며 다니면 훨씬 여행이 윤택해지죠. 미술관, 박물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투어 라이브로 소개되는 장소들은 줄임말로 투라 이렇게 붙여줄게요. 파리 올패스 하나만 구입하면 되고요. 가격은 대략 한 4만 8천 원, 5만 원 정도 하고요. 2명까지 들을 수 있어요. 식당은 아무래도 뭐 수시로 가는 곳이고 매일 가고 즐거움도 먹는 즐거움도 여행에서 크다 보니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보통 북미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식당을 가면 세금의 팁까지 상당히 많이 신경 쓰이고 부담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식당 가서 10만 원어치 먹으면 세금이 15% 정도 붙어서 11만 5천 원으로 둔갑하고 여기에 이 돈에서 또 15% 팁을 정도는 또 내야 되니까 총 금액이 13만 2,250원. 애초 10만 원에서 3만 2천 원을 더 내야 됩니다. 근데 유럽은 한국에서와 같이 세금이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고요. 게다가 팁도 없어요. 일부 관광지에서는 팁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곳도 있지만요. 대부분 뭐 리뷰 좋고 사람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식당들에서는 이런 일 없어요. 친절하고 음식값도 착합니다. 뭐 어디 갔다가 음식값 바가지 쓰고 맛도 거기에 자릿세에 팁까지 얹어갖고 내가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식당을 추천해 주겠어요. 여행 기분도 잡치는데 말이죠. 여하튼 유럽 식당들은 이런 게 없고 음식값이 북미에 비해 크게 비싸지 않아서 정말 외식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물은 항상 돈 내고 먹어야 된다고도 알려져 있는데 런던, 파리, 로마 등 유럽 대표 도시들에서 물을 시키면 bottled water or tap water 이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병물이 아닌 수돗물 탭으로 제가 계속 여행 시에 뭐 10여 일을 먹어봤는데요. 탈난 적도 없고 물맛 좋아요. 마실만해요.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물에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탭워러 시켜보고 맛이 아니다 싶으면 돈 내고 병물 시키면 됩니다. 여하튼 탭워러 공짜다입니다. 유럽 주요 도시들에서는 아무 식당이나 들어지 말고 꼭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곳만 가세요.
근처에 추천 식당이 없다면 구글 리뷰를 보든지 대충 둘러보고 손님이 많은 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좀 적죠. 손님이 많다는 거는 특히 줄 서 있는 식당이란 건 현지인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고 이미 검증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뭐 썰렁하거나 한가한 식당이라면 들어가기 전에 배는 고프고 할 수 없이 들어간다면 들어가기 전에 메뉴판 가격 살펴보고 자릿세나 팁을 강제로 받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탈리아 베니스 가서 파스타를 시키려고 보니까 10유로라서 가격 좋네 라고 시켰는데 음식 속에 랍스터까지 딸려오고 양도 엄청 푸짐해서 혼자 다 못 먹을 정도, 먹으면서도 찜찜해서 이게 정말 10유로 15,000원이 맞나 했는데 계산할 때 보니까 13만 원이 청구돼서 화들짝 놀랐는데 메뉴판 자세히 보니까 100g당 10유로랍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써 있었대요. 정말 100g 단위로 팔 거라면 손님이 주문할 때 너 몇 그램 먹을래? 라고 물어봐야지. 지멋대로 1.3kg 주고 나서 돈을 청구한 이런 정말 못돼 먹은 식당들 많으니 주의하세요. 겨울에 비가 좀 자주 내리니까 우비나 우산이 필요하긴 한데 소나기 아니고 그냥 보슬비 정도예요. 그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산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냥 캡모자에 방수 자켓 하나만 잘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파리 시내를 걸어 다닐 일이 많잖아요. 최근 가보니까 자동차들이 거의 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였고 엔진차가 거의 없어요. 엔진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매연도 없어서 좋았고요. 자전거들도 상당수 전기차로 많이 바뀌었고요. 역시 유럽이 이런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역시나 좀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구나 싶더라고요. 유럽 사람들 시내에서 자전거, 시내 시외 자전거 무지 많이 탑니다. 도로 옆에는 항상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고요. 길을 건널 때 이들이 되게 빨리 달리거든요. 전기 자전거도 속도가 제법 나고요. 그래서 찻길 건널 때 차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오는지 항상 조심하고 건너세요. 충돌하면 대형 사고가 납니다. 소매치기 지적하며 조심하라고 일러주는 가이드도 많고 뭐 원체 유명하잖아요. 파리, 특히 로마 이런데.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 정부에서 단속을 잘해서 그런지 10년, 20년 전보다 사고가 많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겠죠. 복잡한 곳에서는 배낭은 앞으로 메고 중요한 물건들은 여권, 현금들은 배낭 킵스키 집어넣으세요. 배낭 이렇게 자크 열어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중 장치로 계속 몇 번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쪽에 넣고 아니면 전대를 몸속에 차고 다니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렇게만 하면 소매치기 크게 걱정할 게 아니므로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여행을 기피하거나 하지 마세요. 7, 8월이 방학 기간이라 가족 단위로 가기엔 좋지만 일단 날씨가 무지 덥고요. 파리 시민들 대부분 7, 8월에 휴가 다 떠나요. 문 닫는 곳들이 아주 많아서 여행 다닐 때 제약이 많아요. 가급적 5, 6월, 9월 정도가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요. 이외에 1, 2월 겨울도 좋아요. 많이 춥지 않고 또 비수기다 보니까 관광지들 붐비지 않다는 장점도 있고요. 지금까지 몇 가지 체크 포인트 말씀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관광에 나서보죠. 관광지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소개는 곳곳에 자료들이 많으니까 직접들 찾아보시고 현장에 가서는 투어 라이브 오디오 가이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3일, 6일, 9일 일정에 맞춰 여행 짜 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러면 첫 3일 일정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투라라고 쓴 거는 투어 라이브에 설명이 있다는 거고요. MP는 뮤지엄 패스로 입장 가능하다는 거고요. 또 예약이란 표시는 예약 필수란 뜻입니다. 예약은 최소 2, 3주 전에는 해야 되고요. 한 달 전에 정도는 해놓은 게 가장 안전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일단 도착하면 뮤지엄 패스 라인이 있으니 거기로 가서 좀 짧은 줄이니까 그걸로 가면 되고요. 이 박물관은 약 4만 점 정도가 전시되어 있는데 여행객 입장에서는 솔직히 하루 가서 100개 보는 것도 불가능해요. 너무 힘들어서. 딱 필요한 거 20개 정도만 본다고 생각하고 투어 라이브 들으면서 다니면 돼요. 여기에는요 내가 움직일 동선까지도 영상으로 잘 설명해 주니까요. 요거 따라서 잘 다니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나리자, 니케 여신상, 말로의 비너스, 스핑크스, 함무라비 법전, 나폴레옹의 대관식 등 유명한 작품들은 다 보게 되는 셈입니다. 승리의 여신상 보고 나서 투어 라이브에서는 회화관으로 이동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시 여신상 왼쪽 계단 위로 올라가서 바로 오른쪽으로 돌면 거기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불리는 아폴론 갤러리 방이 있으니 여기도 꼭 들러보세요. 투어 라이브에서는 여기 설명을 건너뛰었더라고요. 전시된 보석 중에는 루이 15세의 왕관에 사용했던 141캐럿 다이아몬드, 마리 루이즈가 1810년 나폴레옹과의 결혼식을 위해 주문한 에메랄드 목걸이 세트 등도 있으니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박물관 나와서 유람선 선착장까지는 걸어가도 돼요. 시간이 된다면 틀리리 정원 쪽에 있는 맛집 안젤리나에 가서 만난 디저트에 유명한 코코아도 먹어보세요. 파리에서도 알아주는 유명 맛집입니다. 유람선 타는 곳이 알마다리 근처인데 이곳 지하차도에서 영국 다이애나비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장소입니다. 인근 방동 광장에 있는 리츠 칼튼 호텔이 다이애나가 마지막 묵었던 숙소이기도 하고요. 유람선 타고 투어 라이브 오디오 가이드 들으면서 쭉 관광하면 되는데 친절하게 주변 관광 명소들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 유람선과 바토무슈죠. 오페라 가르니의 극장은 티켓 앱에서 묶음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니 여기서 구입하세요.
아무래도 파리는 야경이 더 좋으니까 해질 무렵쯤에 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시내를 또 거기서 걸어서 에펠탑까지 가면 돼요. 에펠탑은 뭐 낮에 가나 밤에 가나 둘 다 좋아요. 뭐 두 번 가면 좋고요. 뭐 시간이 없다면 저녁 시간을 선택하세요. 사전 예약 필수고요. 2층까지는 엘리베이터, 계단 두 개의 옵션이 있는데요. 신체 건강하다면 계단도 좋아요. 0층에서 1층까지 가서 잠시 커피 한잔 하고 쉬었다가 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면 계단 올라가는 시간만 12분 정도 걸립니다. 3층은 맨 꼭대기에는 엘리베이터만 가능한데요. 기후가 안 좋으면 입장 제한도 되고 하니 예약했다가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에펠탑에 가서도 물론 투어 라이브 오디오로 들으시고요. 에펠탑에 가면은 그 다리 건너 샤오이 궁에 가서 탑 배경으로 사진 많이 찍으시고요. 다리 건너 그 샤오이 궁 올라가는 언덕 오른쪽으로 저녁 때 보면 화려한 불빛에 뭐 포장마차 같이 막 보이는데 거기도 가보세요. 뭐 크레페, 핫도그 등을 팔고요. 특히 따끈한 와인, 뱅쇼도 파는데 가격이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 그 모닥불도 피워놓는데 뱅쇼에다가 크레페 먹으면서 세느 강변을 바라보면 정말 여행의 큰 추억거리를 하나 또 만들게 되죠. 2일차입니다. 일단 그 노틀담은요, 일단 화재로 입장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외부에서만 감상하고요.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세익스피어 서점 가보세요. 투어 라이브 오디오 들으면서요. Before Sunset, Midnight in Paris 등의 영화에 나와서 더욱 유명해진 서점입니다. 그 각각의 유명 관광자 식당에 대한 자료는 제가 설명란에 그 링크 또 붙여둘게요. 그리고 서점에서 서쪽으로 쉥 미셸 분수 쪽으로 걷다 보면 까르티에 라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요. 소르본 대학이 있어 골목마다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저녁 때 나와서 젊은 파리인들의 활기를 느껴보세요. 서점에 나와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면 다리를 건너가야 돼. 센강 건너기 직전에 있는 식당 라 크림 드 파리스 노틀담 여기에 한번 들어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맛도 있고 분위기도 좋고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쉥트 샤펠 콩시에르 주리는 파리 오면 꼭 들르는 주요 관광지죠. 뮤지엄 패스로 입장 가능하고 예약은 필요 없어요. 다만 뭐 줄을 좀 길게 서긴 하지만요. 참고하시고 샹트 샤펠은 뮤지엄 패스 줄이 따로 있으니 잘 물어보고 줄 좀 짧은 데로 들어가시고요. 두 곳 다 투어 라이브 설명 다 들으면 다니면 됩니다. 아주 전문 가이드가 항상 내 곁에 붙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거니까 정말 이 앱은 그 값어치 톡톡히 합니다. 두 곳을 둘러보고 루브르 박물관 쪽으로 가다 보면 뽕네프 다리가 나와요. 영화 뽕네프 연인들 본 사람들이라면 절대 이 다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박물관 입구로 일단 가서 뜰리리 정원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가면 콩코드 광장이 나오는데 적당한 곳에 앉아서 자리 잡고 앉아서 투어 라이브로 콩코드 광장 설명을 들으세요. 관광 마치고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마들렌 성당이 나와요. 내부 잠시 둘러보고 예약된 이제 오페라 가르니에 그 투어로 해가면 됩니다.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가르니에 극장 들어가서 투어 라이브 오디오 들으면서 감상하면 되는데 정말 입이 딱 벌어진 장소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극장 중 하나이고요. 파리에 왔다면 꼭 들러야 할 명소 중 하나입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투어하기보다는 공연을 관람하면 가장 좋긴 한데 뭐 내 방문했을 때 공연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일정도 맞아야 하지만 공연 최소 입장료가 한 20만 원 이상 해서 좀 부담은 됩니다. 가르니에 나와서 개선문 쪽으로 갑니다. 개선문 그 근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개선문에 올라 야경을 감상하면 최고의 멋진 밤이 될 겁니다. 개선문 따로 예약 안 해도 되고요. 오후 늦은 시간에는 줄을 좀 길게 서고 가급적 밥 먹고 저녁밥 먹고 늦지막히 올라면 줄 안 서고 갈 수 있어요. 계단에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크게 힘들지 않고요. 아기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니까 참고하시고요. 개선문 근처 맛집 두 곳 소개합니다. 르 홀레드 랑뜨르꼬트 뭐 발음이 좀 어렵죠. 현지인들이 즐겨 찾는 식당이고요. 스테이크가 무지 유명해요. 저녁 7시에 여는데요. 보통 6시부터 줄 서기 시작합니다. 이 식당 근처 바로 옆에 펜드라 알타라는 해산물집이 있는데 맛도 좋고 푸짐해요. 스테이크보다 나는 해산물 팬이다 그러면 이곳으로 가세요. 여기도 최소 30분 이상은 줄을 가고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일차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뭐 마네의 풀바디의 전심 식사, 피리 부는 소년, 밀레의 만종, 이삭 죽는 여인, 그리고 고우의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자화상, 크루베의 오르낭의 매장, 모네의 임종을 맞는 까미우 등 뭐 교과서에 많이 등장했던 인상파 그리고 후기 고전파까지 유명 작품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곳이죠. 투어 라이브에는 이 오르세 미술관 설명이 2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한 위치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막상 현장에 가서 이걸 들으려면 애로가 많아요.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야 되고. 그래서 오르세에 가면은요 그냥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빌리세요.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작품 번호만 누르면 곧바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설명 자체도 투어 라이브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미술관이 넓지 않아서 0층부터 1층, 2층, 5층까지 차근히 모두 둘러보세요. 관심 있는 작품 혹은 뭐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작품 앞에서 그 번호를 눌러서 오디오 설명 들으면 됩니다. 식당 안에는 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하니까 중간에 거기서 좀 쉬면 좋겠죠.
미술관을 나와서 전철을 타고 이제 몽마르트 언덕으로 향합니다. 투어 라이브에서 동선까지 다 알려주니까 그 설명대로 따라다니면 돼요. 언덕 위 광장에 카페들이 늘어서 있거든요. 여기서 노천 카페에 앉아서 와인이나 칵테일 한잔하면서 주변 경치를 바라보는 건 파리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죠. 언덕 내려오면 오 메르베이유 빵집이 있는데요. 여기도 꽤 인기 있어요. 줄 서 먹는 곳이죠. 저녁 시간까지 여기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이후 언덕 아래에 있는 무랑루스 극장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쇼를 꼭 봐야 되는데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지구상에서 가장 화려한 카바레 쇼입니다. 파리에 왔다면 꼭 필수 코스죠. 대략 한 2주, 3주 전에 매진이 되니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특히 저녁 9시 것은 더 일찍 매진이 돼요. 7시 것은 저녁 식사 포함으로 한 50만 원, 9시 하고로 밤 11시 반 두 번의 공연이 더 있는데요. 이건 대략 한 2, 30만 원 정도 해요. 평일에 밤 11시 반 티켓이 그나마 저렴해요. 샴페인 추가하면 2만 원 더 내고요. 런던, 뉴욕에도 같은 이름의 쇼들이 있으니 예약할 때 잘 확인해야 합니다. 쇼 예약 사이트는 설명란에 달아둘게요.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시간대라면 입장료가 동일해서요. 일찍 가야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 최소 공연 1시간 전에는 가서 줄을 서세요. 이렇게 3일차까지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4일부터 9일차까지 일정은 다음 2편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